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3학년 4회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등교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늘 7차시 하고, 그 다음 시간 8차시 하면은 이제 우리 등교하는 날이야. 그래서 8차시까지 나가고, 그 다음 진도부터는 우리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이랑 직접 수업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진도를 계산을 해봤는데, 8차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등교하고 나면은 시험이 한 3주 정도 남거든. 그 3주 아니면은, 한 2주 정도면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한 주는 뭘 하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1시간 복습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자습하면서 뭐 질문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시간쯤에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뭐 몇 문제 정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태까지 배운 것만 잘 복습하면은 그래도 다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법원의 조직과 권한 요까지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법원이 아니고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자, 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별표를 써놨죠. 헌법재판소의 권한. 그지?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고 전부 다 한자라 갖고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오면은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헌법재판소 한번 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는 단순히 법원, 재판만 하는 그런 법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지. 자, 헌법재판이란 뭐냐?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작용이 이것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이것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 최고의 법은 뭐라 그랬죠? 일반 법률이 아니고 헌법입니다. 그쵸? 헌법.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항상 자기보다 위인 헌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런 거를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작용,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하는 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헌법에 적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을 우리는 헌법재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첫 번째로, 자, 위에서 우리 한번 끊을 수가 있죠. 앞에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법률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이렇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수호기관. 헌법을 지키는 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기본권 보장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기본권 보장기관.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죠. 그쵸?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재판이야. 자, 일반 법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 거야. 동그라미 1번,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뭐냐? 재판에 적용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누가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심판한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우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법은 뭘까요? 헌법일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법률이야, 법률. 법률입니다. 이거 리을 같나? 법률. 자, 그래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누가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 법원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원.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심판들의 내용이 뭔가? 앞에 있는 것이 내용이고요. 뒤에 누가 신청하는지가 나와 있어.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 주체, 그리고 심판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의 내용, 그리고 이 재판을 신청하는 주체,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헌법소원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돼야 돼. 아이고. 기본권. 자, 그러면 이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의 개인, 국민들. 개인 혹은 국민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까 이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달라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탄핵심판. 이 탄핵심판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죠. 그쵸? 자, 내용을 보자. 대통령, 장관,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을 파면하도록 여기서 의결하고 탄핵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합니다. 자, 누가 탄핵을 하자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가 이 사람을 탄핵해 주세요 라고 의결을 하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 통과가 되면은 그 사람은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탄핵 심판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자,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야. 어디가? 정당이.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당을 왜 해산시키느냐?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이야. 어디냐 하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국, 왕이 없는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정당의 활동이. 자, 우리 한 7년, 8년 전쯤에 한 정당이 해산된 경우가 있었어. 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해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당의 이름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었는데 그 정당이 왜 해산이 됐느냐? 그 정당은 굉장히 많은 이유로 해산이 됐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자기네 정당 사무실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지 않고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놨대요.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 우리 북한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빨리 통일이 돼갖고 북한이 한반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왕이 없는 공화국 이런 나라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죠. 그래서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북한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산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발생을 한다. 자,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신청. 자,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지역의 시청 혹은 도청에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안동이 위에 있고요. 안동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의성이 있죠. 자, 그러면 안동과 의성이 만나는 이 땅에 겹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땅을 팠더니 금이 나왔어요, 금. 자, 그러면 이 금은 누구의 것일까? 안동의 걸까? 의성의 걸까? 뭔가 애매하다, 그치? 왜냐하면 땅이 서로 붙어 있는 곳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국가기관이 서로 자신이 그 금의 소유권,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암만 싸워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이제 안동시청과 의성군청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지역 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어떠한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보자.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을 합니다. 법원.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신청한다? 개인 혹은 국민이 신청을 한다. 탄핵 심판은 누가 신청한다? 국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에서 신청을 하죠.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신청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각각의 5가지 심판들의 신청하는 주체가 전부 다 다르다, 그치?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심판은 어디서 신청을 한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되고요. 자, 내용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앞에 이름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을 위배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심판하는 것. 헌법 소원 심판이 조금 어렵죠.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신청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헌법에 어긋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다투는 심판입니다. 쟁의는 다툰다는 뜻이야.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내용은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눈에 익어서 괜찮지만 문제는 뒤에 있는 신청 주체죠. 요 신청 주체를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복습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로 가보자. 뒤에 자, 뒷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에 관한 큰 내용들은 다 끝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재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재판. 실제로 우리가 재판을 한다, 재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죠.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예능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어쩌다 지나가다 한 번씩 본 적은 있겠지만 어떤 재판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재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재판의 의미부터 봅시다. 재판의 의미. 재판이란 그러면 진짜 뭔가? 재판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분쟁이나 범죄, 분쟁, 싸움입니다. 싸움. 사람 간의 다툼,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여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것을 적용하여서 무엇을 밝히는 과정이야. 자, 우리 재판을 하는 곳은 어디죠? 재판을 실제로 시행하는 곳. 거기는 바로 사법부, 법원입니다. 그쵸? 법원. 법원. 자, 이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무엇을 적용해갖고 재판을 할까? 우리 옳고 그름, 범죄와 범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 이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 됐죠? 분쟁이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의 종류는 지금 보면은 칸이 6칸이 있습니다. 그쵸? 원래는 더 많지만 조금 줄여서 요 6칸만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자, 굉장히 많은 재판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재판들을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있어요. 자, 우리 보통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판을 한다 하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재산, 혹은 나의 권리. 여기에 대해서밖에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다툼은 이 재산과 권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그 다음에 이 권리란 것에는 굉장히 많은 권리가 들어가 있어. 나의 자유, 나의 평등, 그 다음에 내가 뭐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 그 다음에 내가 뭐 편안하게, 쾌적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의 종류가 뭐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도 뭐 민사재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말들이 많죠. 유튜버끼리. 그치? 자, 이 민사재판은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민자가 백성 민자야. 그리고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백성의 일을 재판한다는 거야. 백성 간에, 개인과 개인들 간의 일을 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사재판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를 가려내서 어떤 형벌을 내릴지, 이것을 정하는 재판도 있습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을 때, 등등등,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쳤을 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받는 재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앞에 형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때려갖고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이런 재판을 하면은 민사재판을 해야 되는지 형사재판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범죄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민사재판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림으로써 A라는 사람이 병원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친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회사를 못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범죄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민사재판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민사재판에서는 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돈을 줄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는 범죄가 일어나면 요 두 가지는 같이 받는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 상속 문제 등. 보통 이혼과 상속은 어디서 일어나죠? 누구 사이에서? 부부. 상속이 뭐야? 상속.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혹은 나의 조상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일들은
보통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친족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친척이야, 친척.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무슨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드라마 중에서 예전에 많이 했던 게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랑과 전쟁을 보면은 맨날 이혼하는 부부가 나와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부터 막 싸움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법원에 가서 법정에 앉아갖고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들은 판사들이 그러면 4주 후에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 자, 그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재판이 바로 가사재판입니다. 가사재판. 자, 가짜에 일사자를 씁니다. 집안일을 재판한다는 거야. 이혼과 상속 전부 다 보통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가족이나 친족은 우리 집안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집안일을 재판하는 가사재판을 받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생님이 이름은 먼저 쓸게요.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자, 앞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죠? 그쵸? 앞에서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자, 이 소년보호재판은 누가 받느냐?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받습니다. 근데 모든 미성년자가 아니고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살짜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9살짜리 아이는 이 소년보호 재판을 받을까? 아니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년보호 재판은 10살부터 19살까지의 소년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죽인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대신 재판과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소년보호 재판은 10살,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보호 재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 요거는 행정재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포장을 새로 한다고 막 도로를 뒤엎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돌이 날라와서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게 됐어. 그럴 때 우리가 시청에 가갖고 군청에 가갖고 이렇게 포장 공사 하다가 우리 집이 깨졌으니까 물어내라 했는데 군청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오리발 내밀 때, 그럴 때 신청하는 재판이 바로 행정재판입니다. 행정재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거재판이에요. 선거재판. 자, 선거를 했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자, 선거에서 빈칸은 둘 다 선거가 들어갑니다. 선거 자체의 무효나 상대방의 당선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에요. 자, 요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조금 어렵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 재판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때, 누군가가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조작을 해갖고 그 선거가 아예 무효라고 말하는 경우, 아니면은 두 번째로 선거는 잘 끝났어요. 투표는 정말 법에 따라서 잘 치러졌어.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선거운동을 해갖고 선거운동을 부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든가 친구들에게 막 먹을 걸 줬다든가 그런 잘못된 짓을 해서 그 사람의 당선이 무효인 경우에 그 두 가지에 우리가 선거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요 정도가 있다고만 알아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사, 형사, 가사,
소년보호재판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재판하는 거고, 형사재판은 범죄, 가사재판은 집안일, 특히 이혼이나 상속,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를 심판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재판과 관련된 법률 용어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에 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만 두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서 나쁠 거는 절대로 없겠지, 그치?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단원의 끝부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 재판의 종류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인 두 가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끝을 낼 겁니다. 알겠죠? 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과정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두 개가 각각 조금씩 다르죠, 그쵸? 자, 민사재판의 과정, 아니다. 자, 일단 가재판과 나재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가재판은 법관이 가장 맨 앞줄에 서 있고요. 요게 바로 재판장의 모습이야. 법관이 가장 맨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그 밑에 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나무 벽이 쳐져 있고, 거기에 발언대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들은 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고가 있고, 여기는 피고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방청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 소라는 거는 소송이라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그 다음에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일까? 아니면은 죄를 저지른 사람일까? 억울하니까 재판해달라고 신청했겠죠. 그쵸?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재판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둘 중에서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 그래서 가는 민사재판이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형사재판이 되겠죠. 그쵸? 형사재판. 그치? 자, 형사재판장의 모습은 어떻냐 보니까 똑같이 재판부, 법관들이 위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원래 피고의 자리에 지금 변호인이 앉아 있고, 변호사, 요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 발언대 자리에 증인 앉아 있고,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민사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 원고가 없고 검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 왜 검사가 여기 앉아 있는지는 우리 밑에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재판은 원고 대신에 검사가 앉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사재판은 피고라고 부르는데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용어가 다르다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민사재판의 재판장 그림이고 어떤 것이 형사재판의 재판장 그림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확인은 뭘로 한다? 검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피고냐 피고인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수업 끝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민사재판의 과정입니다. 우리 민사재판은 어떤 재판이라 그랬죠?
백성민자의 일사자, 백성의 일,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심판하는 재판이다. 그쵸? 자, 그러면 민사재판은 보통 어떤 것이냐? 재산과 권리에 대한 다툼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동현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얼마? 1,000만 원. 근데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않은 거야. 빌리고 안 갚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 피해를 본 사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A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제 소송을 시작해야겠지. 재판을 시작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고 해갖고 그냥 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피해를 받은 사람 A가 동현이를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우리 고소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야, 니 고소한다 하면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인터넷에 보면은 뭐 고소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잖아. 그치?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고발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민사재판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이야. 필수적. 필수. 자, 그러면 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뭔가? 고소는 뭐고 고발은 뭔데 이렇게 단어가 다른가? 자, 고소라는 것은요, A, 당사자 A나 혹은 A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내가 직접 혹은 나의 가족들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이 직접 소송을 해달라고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고소라고 합니다. 이 가족에는 배우자,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다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발은 뭐냐 그러면, 고발은 A와 관계없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자,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거는 저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나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서 나와 그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더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고 나면은 법원에 가서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법원에서 누구에게 우편을 보내느냐? 동현이에게 우편을 보내요. 동현이에게 소송 관련 정보를 통지합니다. 자, A가 당신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소했으니까 며칠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관련 정보를 동현이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동현이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요. 답변서. 자, 이러이러한 사실로 당신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대답을 하라고 답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를 이제 재판이 시작될 때 동현이가 갖고 와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면은 이제 정해진 재판 날에 재판이 실시되고요. 자, 이 재판 날에 A와 동현이가 둘 다 나가서 서로 증언을 하겠죠. 동현이는 나는 빌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있고, A는 여기 보면은 이러이러한 통장에 증거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은 결국 판결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현이는 A에게 빌린 1,000만원과 거기에 대한 이자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보상 얼마, 이것까지 모두 다 갚아라.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 비용까지도 모두 동현이가
부담해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민사재판의 과정이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 A가 동현이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동현이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주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민사재판의 과정입니다. 민사재판의 과정. 됐나요? 자, 그러면 형사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자,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재판이라 그랬니? 형사, 형벌을 주는 일이지, 그치? 범죄에 대한 재판입니다. 범죄. 자, 이번에도 동현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동현이가 B와 다투다가 B를 폭행했어요. 죽이지는 말자. 때리는 정도로만 끝냈습니다. 폭행을 했어. 자, 사람을 때리는 것은 큰 범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새는 귀 옆에다 대고 크게 소리치는 것만도 폭행이라고 인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 했었고 뺨 한 대만 쳐도 폭행이라고 했었고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갔고 귀 옆에 고막에다 바로 대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폭행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폭행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죠.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B와 혹은 B의 가족 혹은 그 장면을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나와갖고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 자, 이렇게 수사를 한 결과 동현이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넘기느냐? 검사에게 넘겨줘요. 검사.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왜 검사에게 넘겨주느냐? 그 밑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검사에게 넘겨주니까 검사가 또 이 경찰에 수사한 자료들을 읽어보고 검사가 범죄 사실이 확실해질 때 확실해지면 무엇을 하느냐?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 제기. 자, 이 공소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여서 기소한다 라고도 합니다. 기소한다. 이 범죄를 재판에 넘긴다는 것을 우리는 공소를 제기한다 혹은 기소한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기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검사만. 이것이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나라의 기소권,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기소 독점주의. 기소를 하는 행위 자체는 검사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거야. 검사 말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암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사에게 넘겨줘도 검사가 안 한다 하면은 기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검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것을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소 독점주의. 그래서 우리 위에서 봤을 때 형사재판에는 원고 대신에 검사가 앉아 있는 거야. 왜냐? 이 형사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검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 검사가 신청을 해줬고 이 검사가 모든 주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원고의 자리에 원래 민사재판이었으면 피해자가 앉아 있었을 자리에 검사가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재판이 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때린 동현이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본 증인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랑 이야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재판이 끝났어. 그러면 결국
판결이 나옵니다. 뭐 동현이는 폭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혹은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민사재판의 과정과 형사재판의 과정 비슷한 것 같지만 안에 중간중간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치? 요런 내용이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고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한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민사재판의 뭐 재판장의 모습, 법정의 모습, 형사재판의 법정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걸 알면 되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실제로 모르잖아. 우리가 민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지, 내가 범죄를 당하고 형사재판을 해야 될지, 신청해야 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거를 범위에 넣어 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2단원의 내용이었고, 우리 3단원은 뭐냐면은 경제입니다. 경제 생활과 선택. 3단원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거야. 그래서 많은 내용이 없어요.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적은데, 여기 3단원까지가 우리 중간고사의 범위고요. 요 뒤에 4단원부터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요 어려운 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와갖고 선생님이랑 직접 수업을 하면서 듣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단원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안녕.